같은 기사, 다른 느낌,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미디어 Y. 한 주간 쏟아진 이슈들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미디어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이제 정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여야 모두 지금 막바지 공천이 한창인데요. 양당 다 시스템 공천 말하고 있는데 언론들의 평가는 어떤지 관련 제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3월 8일자 동아일보 사설. 비명 배제, 친윤 불패, 권력진 쪽이 다 가졌다. 3월 8일자 경향신문 칼럼. 누굴 위한 공천이며 총선인가? 저희가 제목 들어봤는데 공천이 지금 뭐 8분 응선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다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아요. 동아일보는 권력을 쥔 주류 측이 공천 결과를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경향신문 칼럼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공천이다. 이거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언론들의 평가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비슷해요. 평가는. 그러니까 여야 모두 다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평가의 기준은 현역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과연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냐 또는 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냐라고 점수를 물어본다면 국민들은 대부분 다 낙제점을 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뭐 당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역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탈락된 부분도 있지만 또 아닌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첫 번째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 국회가 다양한 세대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 이런 분들이 함께 들어가서 활동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생색이라고 됐어요. 네. 생색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마지못해 뭐 여성 몇 퍼센트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 몇 퍼센트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보면 그것도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이번 공천 보면요. 여성에 대한 배려 뭐 청년층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많이 낮아요. 예, 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거의 없잖아요, 지금. 뭐 아니면 뭐 이주민이든 뭐 이런 분들. 다양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맞췄잖아요. 한두 명. 근데 지금 보면 이번 공천은 그거보다 더 못해요. 후퇴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천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준이나 시선에 맞게 해졌냐라고 예.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양당 모두 다. 근데 여야 대표는 다 자기네 공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네. 시스템 공천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천이 공정하게 시스템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천 혁신을 넘어 혁명이다. 이렇게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언론의 평가와 대표들의 평가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왜냐하면 언론은 그래도 이제 국민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근데 대표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공천이 잘 돼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시스템 공천 아니고 사천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시스템 공천 아니고 우리 맘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누가 그 정당을 지지하겠습니까? 물론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너무 다르다 보니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인 걸까? 아무래도 이제 공천을 하다 보면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저는 100%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정무적으로 어느 후보와 대결했을 때 더 유리할까. 그냥 단순히 평가를 해서 점수가 높지만 네.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펼 거냐 하는 부분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야말로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룰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의대로 정무적 판단이라는 그럴싸한 말을 표현을 쓰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뭐 여야 다 있다고 보고 네. 그런 점에서 사실 국민들이 실망감을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봐요. 그러나 네. 대표들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왜냐하면 또 하나는 반발을 무마시키는 방식이 시스템 공천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도 그렇죠. 떨어지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는 정말 공정하게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문제를 제기할 때 이거 시스템으로 한 건데. 그러면 일단락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공천 논란에 대해서 하도 문제 제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물었을 때 여야 대표들이 언론 탓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일부 언론이 여당의 엉터리 지적을 확대 재생산하고 허위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언론 보도가 기계적인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비판받지 않아도 될 내용까지 분석을 당하고 있다. 민주당 때문에 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교수님도 언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양쪽 대표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다 100% 맞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언론이 정말 문제가 있게 보도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뭐 우리나라 언론이 뭐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진보 보수로 나뉘어가지고 그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기사를 쓰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언론사 입장에서 그걸 부인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엉터리 지적한 걸 그냥 확대 지적 다 그러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적한 부분 중에 일정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건 아니죠. 문제가 있으니까 보도를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워낙 이제 공천 갈등이 많아서 그게 보도가 됐지만 국민의힘 최근에 이제 공천 갈등이 보도가 되잖아요. 최근에 컷오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컷오프 된 분들 보면 좀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뭐 그분들이 나중에 수용하고 이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불공정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하나도 없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언론의 지적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도 있다. 다만 언론들이 그럼 모두 다 공정하겠냐? 그렇게 보진 않는다. 언론도 네. 분명히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언론들은 여야의 공천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관련 기사 제목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월 8일자 매일경제 기사 유튜버들이 쥐고 흔든 비명행사 공천. 3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 여성 공천 30% 이번에도 공연불. 3월 9일자 한국경제 기사 공천, 언론 보도, 민생 토론, 여야 네거티브 공세 본격화. 매일경제 기사 먼저 보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한 배경에 네. 친명계 유튜브 채널의 공격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줬다는 시각이 많다. 이건 보수 진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수님도 이런 유튜브 채널에 영향이 있었다고 이런 지적 동의하십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예. 사실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 경선을 하잖아요. 경선하게 되면 투표를 보통은 당원 그다음에 일반 국민 50대 50 민주당도 이렇게 하고 국민의힘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할 예. 거예요. 근데요. 당원들이나 아니면 적극 지지층들은요.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습득을 해요. 특히 공천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여든 야든 이게 네. 진보든 보수든 유튜버들이 어떤 특정 후보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긍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유튜버들은 예.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하니까. 그러면 보수든 진보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누구를 찍을 거냐를 결정할 때 그런데 거기서 들은 영향이- 정보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예.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어떤 유튜브가 누구 될 거야 누구 안 될 거야 이렇게 돼서 됐다고 보진 않아요. 그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그 지지층들은 본인들이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유튜버들의 정보들을 주로 습득을 하고 예. 그것이 경선 과정에서 표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네. 어느 유튜버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그 정도는 이런 형태는 아니었다.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을 비명행사 공천이라고 다뤘어요. 여야 네.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네. 그래서 민주당 비판에 조금 더 힘을 실은 게 아닌가 좀 그렇죠. 여겨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고 봐요. 비명행사라는 게 아니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소위 이제 그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또는 뭐 유튜버에서 그야말로 막 이 사람 돼야 된다고 띄우는 사람들 탈락된 사람 많습니다. 뭐 제가 이름을 뭐 지난번에 조상호 변호사도 그렇죠. 임세은 전 부대변인 100% 친명 사람들만 된 건 그건 아니다.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양희원영 의원도 그렇죠. 뭐 예컨대 떨어진 분들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리고 또 뭐 친명이라고 하는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그 경선 통과하는 분 많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그렇죠. 이인영 의원도 그렇죠. 고민정 의원도 그렇죠. 뭐 많아요. 손에 꽂을 수 없을 정도로. 네.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명은 다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69명의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예전에 4년 전에는 친문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었어요. 예. 당시에는 이제 친문 공천이 이루어져서 친문 성향의 의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현역이 탈락되면 사실은 이제 비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예. 이런 식으로 비명 행사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모든 비명은 다 탈락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비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중에 탈락 안 되고 공천 받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언론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건 좀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쓰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언론들에. 네, 네. 경향신문은 공천 확정자들 중에서 여성 공천율을 따로 분석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여성 공천 비율이 21대 때보다 지금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여성을 우선하는 공천 원칙이 무너진 거 아니냐고 비판을 했거든요. 경향신문 보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뭐 남녀 평등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성숙했지만 정치권만은 예외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여성이라고 먼저 할당해주고 이러냐고 얘기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직역군에 이게 뭐 국회도 하나의 직역군으로 보면 네. 그 직역군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요. 그럼 인위적으로 저는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불공정이죠? 아니 일반 사회는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균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회의 반영이 왜 국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를 인위적으로 안 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인위적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저는 영향을 미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스템으로.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게 사회를 반영하는 거예요. 국회가 사회를 반영해 줘야지. 국회가 사회를 제대로 반영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냐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21대보다 22대가 더 후퇴한 듯한 모습을 보여요. 여성 공천 네. 비율에 대해서 이건 정말 큰 문제다. 이런 문제는 지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여야가 이슈마다 설전을 벌이면서 네거티브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또 실었더라고요. 네. 사사건건 각을 세운 여야 대표의 발언도 이제 표로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보도들을 보면 또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일정 부분 동의. 그런데요. 네.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오해라기보다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는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분명히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텐데 예를 들면 모든 걸 네거티브라고 하면 안 돼요. 정당한 지적도 있으니. 당연하죠. 예를 들면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태원 참사의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뭐 오송 지하차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예. 들면 국민들이 정말 아직까지도 의혹을 품고 있고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네거티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그걸 네거티브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서울 네. 양평권 고속도로 문제도 클리어하게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삼는데 이게 네거티브니까 이것도 하지 마.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당한 지적과 문제 제기 그건 그리고 구별돼야죠. 네거티브 이거는 분리를 해서 봐야 당연히 된다는 구별된다고 말씀. 봅니다. 예. 네, 해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민생 토론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걸 두고 총선용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제목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7일자 중앙일보 사설.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 본부장인가? 민생 토론회 논란. 3월 7일자 한국경제 칼럼. 장학금 살포.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지금 개최한 민생 토론회는 3번이니까 모두 18번이나 됩니다. 예,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원을 위한 대통령의 사전선거 운동, 정치 중립 위반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예.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의 지적 일리가 있다고 당연히 보십니까? 일리가 있죠. 18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뭐 30여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기간에 가덕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거 가지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신에서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네.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그 열린 우리당인가요? 그 우리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 했다가 탄핵까지. 이랬었죠. 물론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18번이나 민생 토론을 하는데 민생 토론의 내용도요. 보면 지역에 뭘 지어주겠다, 뭘 해제해주겠다, 뭘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철도 얘기. 다 예산 들어가는 네. 거. 그러면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럴 때일수록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저는 중앙일보 지적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요. 민주당 정부에서 이랬어 봐요.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더 비판을 난리 많이 했을 났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 이거 고소고발까지 했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 개입 문제 때문에 법적 처벌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 그리고 이걸 멈추지 않아요. 지금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전국 대통령. 방방곡곡. 아니 지금. 대통령 이러시면 안 돼요. 정치적 중립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국경제 칼럼을 보면 네.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한 거 재원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네. 연 200만 원씩만 지원해도 1조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세금으로 중산층 이상 자녀의 대학 학비까지 지원하는 거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경제지조차 네. 이제 숫자로 이렇게 네, 비판을 하고 있는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국가 예산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긴축 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세수가 적게 들어와가지고 논란이 돼가지고 펑크가 많이 예비비 났어요. 쓰고 그렇죠. 올해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세수가 만약에 또 부족하게 되고 또 이번에 보니까 의사협회나 이제 의사협회가 여러 가지 지금 집단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금을 또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예. 그것도 국민 그 건강보험에서 가져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또 이거 부족하면 어떡할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냥 땜질식 처방이에요. 그냥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정교하게 앞으로 그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게 예산이 들어갈 때 어떻게 이걸 보충하고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얘기를 해요. 막.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심성 예산. 그리고 선심성 예산도 사실은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막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에요. 네. 저는 그걸 따끔하게 지적한 거라고 생각해요. 총선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이런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안 되는 당연하죠. 이야기라는 거 얘기해 주셨고요. 3월 8일 오늘 마침 또 세계 여성의 여성의 날이어서 날이죠. 예. 관련 보도들을 언론들이 어떻게 했을까 살펴봤거든요. 기사 제목 들어보겠습니다. 3월 8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 승진 차별 맞선 여성 노동자 변화 끌어냈다. 3월 8일자 한국일보 기사. 경력 단절 피하려 무자녀, 저출생 낳는 성차별 노동시장. 한겨레 신문 보도가 오늘 단연 돋보였습니다. 네. 일면 기사에다가 네. 큰 사진까지 보니까 일면에 봉제 공장 여성 노동자 사진 큼직하게 실었고요. 네. 출산휴가 썼다가 불이익 당했지만 구제받은 여성 노동자 사연, 경력 단절 여성들의 비애, 또 폐지 기로에 놓인 여거부 상황까지 아주 자세하게 전했는데요. 언론들이 다 이렇게 여성의 날을 자세히 다룬 건 아니어서 아니에요. 네. 어떤 사안을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 다룬다면 얼마나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널리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이잖아요. 그 기념일이잖아요. 그 네. 기념일에는 당연히 그 기념일에 맞는 기사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배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 이슈도 계속 집중적으로 저는 추적해서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념일에는 그 기념일에 맞는 기사를 일면 탑으로 올리듯 아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상기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날을 맞이해서라도 우리 사회에 좀 가려져 있거나 잘 드러나지 않거나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발굴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이슈를 만들어가고 그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저널리즘의 기본적 원칙이에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아니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존재하고 있구나 아직도. 네. 이런 문제를 상기시킬 역할이 언론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고심의 흔적이 아주 뚜렷하게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언론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예컨대 돈 되는 거 광고 받을 수 있는 거 자기들한테 더 많은 뭐 클릭수나 아니면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기사만 써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천 갈등. 그렇죠. 네. 자극적인 거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유입하려는 목적으로 언론을 한다면 그 언론사에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향신문도 오늘 일면에 세계 여성의 날 관련해서 기획 기사를 실었는데 2030 여성들이 일을 선택하고 아이는 포기했거나 고민 중인 경우가 많다. 또 같은 여성 노동자라도 비정규직의 경우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이제 뭐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근거로 지적을 했는데요. 예. 이런 지적들이 문제 제기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책을 위반하는 행정부는 이런 부분들의 해결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문제 지금 경향신문 일면에서 얘기했던 기획 시간을 보면 네. 다 이게 어디와 연관돼 있냐면 저출산 문제와 연관돼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 여성들이 그러면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는가? 단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닌 그렇죠. 거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구 절벽을 피하면서 우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예. 단순히 순간적으로 아니면 일회성으로 이회성으로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여성의 날 기념으로 여성의 날 기념의 기사이긴 하지만 이 기획 기사가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네.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걸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보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행정 당국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뭐 입법부 같은 경우도 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 관점에서 참고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기사들을 좀 잘 꼼꼼히 저는요 대통령실도 이런 기사들 좀 이렇게 큼지막하게 뽑아가지고 대통령 집무실에도 붙여놓고 네. 또 여성가족부 뭐 없앤다고 하던데 없애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네. 미디어와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